첫 코너 함께했던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두 분 짝꿍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궁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좀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담아갔을지 매수 상위 탑5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 수급들 대한광통신을 동반해서 매수하고요. 오늘도 기관은 조선주 담아갑니다. 한국카본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집과 함께 주가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카카오뱅크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주시죠. 스톱! 예, 두 분 다 스탑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스탑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예. 일단 뭐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FOMC 이후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뭐 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2천만 명 돌파하고 있고 뭐 중국 알리페이 협업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일단 뭐 워낙 주가가 좀 있다 보니까 공매도도 좀 나와 있었고 주가가 쇼커버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물량 소화가 나와주고 있고 지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전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호재가 뭐 작용된 이슈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로 접근하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고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점 부근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뭐 저점했을 때 70% 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최근 시점에서 리오프닝이라든지 실적 좋은 그런 종목군들 새로 시작하는 미디어라든지 엔터 섹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대안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그래도 쇼커버링이 조금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잘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그룹주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매니저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올라왔던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달러원 환율에 따라서 그냥 쇼커버링이 들어왔던 것 뿐이지 이게 지금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사고 카카오페이를 사고 카카오그룹주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뭔가 금리 조절에 대한 멘트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매파적인 위원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더 해야 된다는 코멘트가 나타나주고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더 만약에 이번에 약간 증시가 올라가는 따라서 국채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성장주가 올라간 건데 다시 만약에 증시가 조금 횡보를 한다거나 약간 조정 시에 국채금리가 뛰어 올라간다면 이번에 올라왔던 성장률 다시 한번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좀 쇼커버 장세가 좀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점 메리트를 통한 매수세의 유입인 것 같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스탑 의견으로 또 일치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의견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내일장 주가 흐름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고! 네. 대한광통신은 고로 일치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내년부터 또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또 대한광통신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건 좀 제 자료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광케이블 미국 내 가격 추이인데요. 지금 광케이블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광통신과 관련된 가격 추이인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게 그동안 내려왔던 거였는데 이건 중국에서 워낙에 공급광이 있다 보니까 밀려 내려왔던 것이었고 그게 다시 이제 미국 내에서 이 광케이블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절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대한광통신이 3분기가
예상만큼 엄청난 호조세로 시작 발표가 안 나왔던 게 어저께 좀 밀렸던 영향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런 광케이블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대한전선도 이번에 봤을 때 대한전선들도 이번에 네옴시티를 엮이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쪽도 결국에는 사우디에 좀 깔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미국 내 이 광섬유 케이블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결국은 대한광통신도 조금 더 나중에는 추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어저께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가 우리 다시 올라온 걸로 봐서는 시장 내에서도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짧게 아래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한광통신은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같은 뷰로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 의견을 주신 걸까요? 네, 의견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예. 일단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가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확장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 관련 부분에서 계속 수요가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인프라를 건축을 하고 건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전선을 깔고 광통신을 먼저 필요로 하다 보니까 먼저 움직일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 단가라든지 관련 모멘텀으로 봤을 때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두 분 다 실적 기대감과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조선 기자재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HSD 엔진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원 넘게 있어서 약 3년치 일감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내일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가 전망을 두 분 다 고로 일치했습니다. HSD 엔진 지금 조선 기자재 쪽 시황이 좋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내년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3년 동안 일감을 많이 받아왔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듀얼 엔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듀얼 엔진이라고 하면 LNG라든지 디젤 관련해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특히 친환경 선박에 좀 기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MO에서 관련해서 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이 지금 2020년 4분기 이후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쵸. 매니저님. 이 기조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가 올라갔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스닥 안에서는 이제 이런 조선 기자재가 많이 올라가줬는데, 그 올라가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한국카본도 다 컨센 넘어갔고, 동성화인텍, 마지막으로 HSD 엔진까지 지금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 기자재들이 진짜 영업이익을 내주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그거 외에도 외부적인 요소를 본다면 최근 들어서 영국 내 천연가스하고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좀 모습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저께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의 반등을 보여줬고, 그 전일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원래 평균 기온보다 되게 높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 쪽이 조금 이제 재고가 많이 남을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봤을 때 이제 가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가스가 올라가고 있다가 어저께는 또 미사일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가 한 번 더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 받으면서 조선 기자재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슈가 있다라 하더라도 나중에 내일 당장 약간 이런 이슈가 끝났으니까 약간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은 이 HS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회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적으로 다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 방향성 자체는 이미 상방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주가대만 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이건 단기적으로 말고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고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HS 엔진은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올 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케미가 좋았던 두 분의 최선호주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우리가 눈여겨볼 탑픽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로 매니저님은 대한광통신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재룡전기 알려주셨는데 대한광통신이 지금 주가가 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뚫고 나가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래 재룡전기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예.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저 약간 새롭게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악재로 빠졌으면은 오늘도 연달아서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악재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요 아랫자리가 있습니다. 아랫자리 한 2,350원 라인대가 있는데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540원대 라인, 2,800원대 라인,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요거 뚫고 올라간다면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종목은 재료는 정도 되게 좋지만은 일단 아래에서 약간 리스크를 이겨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을 저는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목표가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원 잡고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도 관심주로 꼽으려고 했던 재룡전기입니다. 두 분의 뷰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고수분들의 뷰는 다 비슷한가 봅니다. 재룡전기는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뭐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일단 돌파 매매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0,000원대 라인에서 세 차례 정도 뚫어주려는 모습하다 지금 10,000원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돌파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 그리고 흑자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잔고도 꾸준하게 쌓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1,400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일단 4분기라든지 뭐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변압기가 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IRA 법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노후화된 뭐 변압기가 교체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의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도 뭐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에도 쓰이고 있지만 전기차에도 사용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변압기에 사용하는 분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뭐 업계에 대해서는 좀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일단 돌파 매매를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서 11,500원 그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재룡 전기 많이 올라왔지만 소폭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이야기 해주셨어요. 고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재룡 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매저님,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항상 무료 방송을 저녁에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일정주 가지고서 뭐 저번 주에 원전, 뭐 수소, 이번 주 같은 경우 또 다시 한번 더 수소하고 원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서 있는 일정들에 대한 이슈거리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내일 밤에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매크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증시에 대한 전략과 어떤 종목을 이번 기회에 잡아놓으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저녁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오늘 저녁 9시 40분이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면 매일 다양한 이야기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엔스탑 함께 해봤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